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14번째 지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펜을 좀 바꾸고, 8번부터 11번 이제 문제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9번도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죠. 그럼 얘도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그럼 얘도 읽으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8번과 9번에 있는 선지 10개를 모두 읽으면서 풀어야겠구나 라고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10번 윗글을 참고할 때 상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했네요. 일단 상계 체크를 해 놓으시고, 자, 일단 두 문제를 읽으면서 풀어야 되니까 얘는 나중에 풀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11번 보기 문제 나왔으니까 다 읽고 나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앞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 번호를 매겨주시면 되겠죠. 상계란, 그 다음에 상계가 법적인 2문단, 쭉 내려가서 쌍방의 채권 3문단, 오른쪽으로 가셔서 자 상계의 방법 4문단 해서 총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럼 8번과 9번에 요 10개의 선지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 거예요. 훑어보고 나서 1문단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래서 1문단을 쭉 읽고 나서 1문단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자, 두 번째 줄 상계하려는 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채무들을 대등에게서 소멸하게 하는 것, 이것을 상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요게 9번에 3번과 관련이 있겠죠? 즉 여러분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소멸이 가능하다라고 했네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9번 보면 어떻게 나있어요?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채무들이 즉시 소멸된다라고 했죠. 즉시 소멸되나요? 아니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죠. 의사표시만으로 즉시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으므로 그냥 채무들이 조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소멸된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에서 3번은 틀렸네요. 자, 적절한 걸 고르는 거니까 3번 틀렸다라는 걸 체크해주고 다시 올라와 보도록 합시다. 올라와서 이번에는 6번째 줄이에요. 6번째 줄에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100만 원에 관해서 그들의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상계이다라고 상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이게 8번에 4번의 근거가 되겠죠. 즉 상계는 어떻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 4번 보세요. 상계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채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법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8번에 4번이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바로 그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 채무들을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상계의 목적은 상계가 아닌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 있을까요? 요거 9번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번에 2번. 채무들을 대등액으로 소멸하게 하는 거 뭘로도 할 수 있다고요? 요거 계약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했죠? 9번에 2번 가보시면 채무들을 대등하게 해서 소멸하게 하는 것은 계약을 통해서 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네요. 틀렸죠? 계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9번에 2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9번에 2번도 틀렸습니다.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또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말.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라고 했네요. 요거 여러분 몇 번에 나올까요? 8번에 나오거든요. 8번에 3번에 나와 있죠. 자, 8번에 3번 봐봐요. 똑같이 나와 있죠. 상계는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한다. 상계를 통해 채무 결제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1문단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문단만 봐서는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2문단까지 읽어보면 나오긴 합니다. 일단 2문단을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문단을 먼저 읽어보니까 이 문단에 이제 일단 쭉 내용을 또 읽었어요. 이 문단을 읽고 나서 두 번째 줄. 보통은 일정에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 채권이 상계에 이용된다라는 말이 나오죠. 얘를 통해 뭘 알 수 있었냐면 선생님은 요 부분에서 8번에 5번을 찾았어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금전 채권이 사용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금전 채권만 반드시 사용된다는 말은 아니겠죠. 왜? 보통 은이니까. 그럼 보통이 아닌 경우는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도 상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보통 은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 채권이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 경우가 어디에 나와요? 요 뒷부분. 산문단의 뒷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9번에 1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가능한다. 수동채권, 자동채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뭔지가 이 문단의 네 번째 줄과 다섯 번째 줄에 나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줄부터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담보로서 기능한다고 했잖아요. 요 말은 어디에 있냐면 1문단 제일 마지막 줄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 두 문장을 합쳐야 돼요.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죠. 이 문장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대방의 채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오죠. 상대방의 채권은 뭐다? 수동채권이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 문장을 이렇게 올려서 같이 보셔야겠죠? 요 아래의 문장을. 그럼 상대방의 채권, 요것이 수동채권이고 얘가 수동채권이고 상계자의 채권이 뭐예요? 상계자의 채권. 자, 여기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 이게 자동채권이라고 했죠? 그럼 상계자의 채권이 자동채권이겠네요. 이렇게 써놓고 나면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위에 있는 이 부분의 말. 상대방의 채권이 상계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이게 9번의 1번 내용이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세 번째 줄에서 다섯 번째 줄을 올려서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겠죠?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9번에 1번 가서 볼까요?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한다. 어때요, 여러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여기 수동채권이 자동채권을 담보하는 기능을 한다. 맞는 설명이 되므로 9번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자, 이 부분만 가지고는 풀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계하려는 자의 채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을 설명하는 부분을 올려서 같이 볼 수 있으셨어야 됩니다. 요거 조금 선생님은 뒷부분에서 풀리기는 했어요. 사실은 마지막에 거의 봤었거든요. 네, 요거 조금 먼저 봐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쭉 내려갑니다. 이 문단의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9번의 4번 내용과 연결이 돼요. 피상계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번의 4번 바로 옆에 봅시다. 상계자는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어떻다? 상계되지 못한다라고 했죠? 상계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으므로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피상계자의 채권은 상계할 수 없습니다. 상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번의 4번도 틀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산문단을 이제 쭉 읽었어요. 산문단을 쭉 읽었어요. 그랬더니 산문단에서는 가장 마지막 문장에서 8번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가장 마지막 문장.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을 통해서 상계를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했네요. 요게 8번의 2번과 연결이 되겠죠.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인 특약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즉, 상계를 금지하는 뭘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8번에 2번에 어떻게 나왔나요? 채권을 가진 당사자는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이 말이 틀렸네요. 없다라는 말이 이 말이 틀렸죠. 그러므로 답은 2번이 되네요. 왜요? 위에서
상계를 금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 부분을 통해 8번에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들 볼까요? 8번에 1번. 상계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지. 9번에서도 5번 남았네요. 상계할 수 있었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없는지. 요런 만들만 근거를 찾아주면 확실하게 9번에 1번과 8번에 2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4문단에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번째 줄에 나오네요.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8번에 1번의 근거가 되겠죠.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바로 나오죠. 의사표시를 할 때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자, 그러므로 8번은 2번이 확실히 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가장 마지막 문장.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한 경우,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9번에 5번 내용이 되겠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권리가 소멸했어요. 즉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에요. 이렇게 소멸한 경우라도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봅시다. 상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소멸한 채권 어떻다고요? 상계할 수 있으면, 상계할 수 있었으면 상계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러므로 자동채권이 될 수 없겠군. 즉 상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뒤에 말은 상계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상계할 수 없겠군이라고 했으므로 이 뒤에 말이 틀렸죠. 그러므로 5번도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확실하게 8번의 답 2번, 9번의 답 1번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상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0번을 봤더니 10번이 이제 상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래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5세 인도를 요구했으니 채권을 상계하려는 경우,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과 자동채권으로 노동과 같은 종류, 손해를 끼친 자, 금전 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려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 그럼 여러분 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얘네들을 우리가 1번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미 채무를 변제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거 어디에 있냐면 4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상계의 방법은 뭘로 해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로 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10번에 1번을 알 수가 있네요. 의사표시가 없으면 상계는 일어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상계는 일어나지 않죠. 1번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5세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을 금전채권과 상계. 이거는 선생님이 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이 부분 선생님도 좀 헷갈렸거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요걸로 헷갈려서 좀 틀리기는 했었어요. 선생님도 2번으로 생각했거든요. 이건 좀 한참 찾아봤던 거라 나중에 요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번.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라고 했네요.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 이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3문단에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자동채권의 경우에. 자, 이게 10번의 3번 내용이에요. 자동채권의 경우. 그 다음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에 있어야 한다라고 나오죠. 변제기가 도래에 있을 때 자동채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에 있으면 상계할 수 있다. 여기 위에도 있잖아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상계할 수 있다. 그럼 자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면 상계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3번. 변제기에 있는 자신의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 가능합니다. 어떤 것을?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권의 채무자가 자신의 이 변제기에 있는 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이것은 가능해요. 그래서 상계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 맞아요. 이 경우가 맞습니다. 자동채권 상계는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4, 5번 마저 볼게요.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노동과 같은 종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경우 노동 안 된다는 말 나오지 않나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3문단에 있었겠죠? 3문단에 보면 여기 나오죠?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죠. 노동과 같은 것은 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여기 노동과 같은 거, 노동과 같은 종류는 상계가 허용되지 않아요. 그 다음 5번.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가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금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려는 경우라고 했네요. 요 말도 그 뒤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채무처럼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계가 금지된다라고 나오죠.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 따라서 이 경우도 상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럼 10번에 5번.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자가 자신의 금전채무를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려는 경우도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번이 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옷의 인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옷의 인도를 요구. 이거는 돈인가요? 옷의 인도를 요구하는 게? 돈이 아니죠. 옷의 인도를 요구하는 건 뭐와 같은 거냐면 이것과 같은 걸로 봐야 돼요. 노동과 같은 종류. 그러니까 옷의 인도를 요구한다는 건 얘는 채무자의 행위예요.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옷을 주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내가 이 옷을 줄게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옷을 주지 않고 돈으로 상계를 한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채무자의 행위거든요. 채무자의 행위는 금전채권과 상계할 수가 없어요. 채무자의 행위와 금전채권은 자 옷의 인도는 채무자의 행위예요. 얘는 금전채권과 같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상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노동과 같은 종류를 우리가 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10번에 4번 본 부분에 보시면 같은 종류의 노동을 채무자가 제공하기로 한 경우와 같이 쌍방의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라고 나와 있죠.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이 부분에 해당해요.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즉 여기에 뭐가 해당한다? 여기에 옷을 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채무자의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돼요. 요 10번에 4번에 해당하는 게 10번에 2번에도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옷을 제공하는 게. 요거 선생님이 처음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왜 이건 왜 안 되는 걸까? 해가지고 요거 조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했더니 이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금전을 제공하는 것과 채무자가 내가 옷을 줄게 하는 것은 요거는 행위에 관련된 거다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요 부분으로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 10번에 3번밖에 없었다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셨으면 돼요. 자, 이제 이해되셨나요? 마지막으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을과 병은 갑에 대해 120만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연대 채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채무잖아요. 을과 병이. 그럼 선생님 위에다 써드릴게요. 자, 갑이 여기서 채권자인 거예요. 갑이 채권자이고 을과 병이 채무자인 거죠. 채무자가 120만 원을 갑한테 갚아야 되는 거예요. 12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 연대 채무의 관계. 연대 채무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을은 또 갑에 대하여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대요. 을은 또 갑에 대해서 12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여러분 이 을이 채권자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갑이 채무자예요. 채무자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는 갑이 을한테 1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12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갑의 채권의 변제기는 2023년 5월 1일입니다. 갑의 채권의 변제기. 갑의 채권의 변제기 2023년 5월 1일. 이 사람들이 언제 줘야 된다? 2023년 5월 1일에 줬어야 돼요. 그리고 을의 채권의 변제기는 9월 1일입니다. 2023년 9월 1일에 이 사람이 받기로 했어요. 9월 1일에 이 사람한테 주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위 변제기를 모두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짜가 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두 날짜가 모두 지난 2023년 뭐 10월 1일이라고 칩시다. 이 날짜가 모두 지난 거예요, 지금. 이 두 날짜가 모두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상계를 금지하는 법률도 없고 상계를 금지하는 특약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을과 병이 갑한테 120만 원을 줘야 되죠. 갑도 을한테 120만 원을 줘야 되죠. 그럼 여러분 둘 사이에 지금 채권 채무 관계가 양쪽으로 성립하죠. 이쪽으로도 성립하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어때요?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럼 여러분 이때 이 120만 원의 금액, 이 금액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 금액은 상계를 할 수가 있겠죠. 야, 퉁치자. 쉽게 말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120만 원 빌려갔잖아. 야, 너도 나한테 120만 원 빌려갔잖아. 그럼 우리 서로 야, 이 120만 원 상계합시다. 내가 이거 갚은 걸로 치고 내가 이거 갚은 걸로 칩시다. 그럼 이거 없는 걸로 합시다 하면은 이렇게 상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냥 퉁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얘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갑이 파산한 경우에도 을은 상계를 통해 자신의 퇴물을 면할 수 있다. 자, 갑이 파산했어요. 갑이 파산했다. 그럼 여러분 갑은 을한테 120만 원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치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갑한테 을이 갑한테 120만 원 빌린 게 있잖아요. 상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요 120만 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 상계를 통해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죠. 나는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채무를. 맞는 설명.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며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한다. 여러분 둘은 어떤 사람? 연대 채무 관계죠. 그러면 을과 병이 합쳐서 12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갑한테 120만 원을 갚았어요. 그럼 을은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120만 원을 또 갚아요? 그럼 24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갚을 필요가 없겠죠. 연대 채무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갚으면 나머지 한 사람은 갚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여기 병이 갑에 대한 채무 전부를 이행하며 을도 갑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병이 여러분 이렇게 병이 을의 갑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기 위해서 을의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동의가 있어야 할까요? 위에 보면은 여기 본문 전체에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상계 채권? 상계하려는 채권, 그러니까 연대 채권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을과 병이 가지고 있는 이 문단에 연대 채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연대 채권한 얘기 어디에도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따라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인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 요 내용이 없는데? 라고 체크를 해뒀어요. 그래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4번과 5번을 좀 더 봤습니다.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을은 이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는가? 요거 본문에서 조금 찾아봐야겠죠? 정확하게 알아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우리 연대채무에 대한 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여기 나와 있죠?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은 제3자로부터 취득한 채권도 포함한다.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것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을이 2024년 10월 1일에 갑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하면 2023년 9월 1일부터 대등액에 관하여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을이요. 언제냐면 2024년 10월 1일에 내가 상계할게 라고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누가? 을이 야 내가 상계할게 라고 이날 의사표시를 했어요. 이날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2023년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계 왔다 갔다 하고 나서의 2023년 9월 1일부터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요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자, 5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5문단에 여기 나와 있어요. 4문단에 상계하면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네요.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액에 관해서는 이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11번에 5번에 관한 내용이겠죠.
두 채권이 상계의 요건을 갖춘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상계의 요건은 어떤 거예요? 얘네도 얘한테 120만 원을 안 갚았죠. 얘도 얘한테 120만 원을 안 갚았어요. 근데 둘 다 갚아야 되는 시점, 즉 둘 다 갚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5월 1일은 아니고 9월 1일이잖아요. 9월 1일이죠. 그럼 이때가 대등하게 이제는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라고 보시면 돼요. 2023년 9월 1일. 이때가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죠.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부터 대등에게 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상계의 의사를 밝혔으면 상계의 요건을 갖춘 2023년 9월 1일부터는 대등에게 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요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상계의 요건을 갖춘 때 이 날짜라는 거 이렇게 찾아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말이 없으니까 동의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없으므로 11번의 답 3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요거 구조, 갑과 을의 상계 구조를 여러분 체크를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1, 2, 3, 4, 5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지문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지문에서 다시 만나요.